일단 먼저 인사 드리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삽자루 수학학원에서 2학년, 3학년 최상위권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임지열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서구 일단 내신을 맡게 됐는데 밖에 비 많이 오죠. 일단 빗길 뚫고 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도 설명회를 좀 가끔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공교육 쪽에 계시거든요.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사교육에 있고 어머니는 공교육에 있게 됐는데, 어머니도 이제 월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시니까 보통 설명회를 잘 못 가세요. 일요일에 이제 시간이 맞는, 그리고 일요일에도 쉬셔야 되니까 대형학원 설명회들만 가끔 갔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머님들이 거기 가셔서 되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A4 용지나 뭐 이런 메모장에 빼곡히 적잖아요, 뭐를. 근데 집에 가면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줬을 때, 아, 엄마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라고 하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적은 거는 옆에다가 이제 고이 접어두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대체 뭘 해야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드릴 수 있을까? 먼 길 고생해서 오셨는데 이 시간에 누구나 아는 뻔한 얘기 하면은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1, 2부 쪽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삽자루 수학학원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대비를 할 겁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그냥 편하게 학원이랑 무관하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제가 일반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이걸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뭐 수학 공부를 하기 이전에 내신 공부라는, 그러니까 내신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는 저기 보시면 이제 효과성이랑 제가 효율성이라고 적어놨어요. 이제 효과성, 효율성 하면 둘 다 똑같은 말 아닌가라는 반문이 제일 많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성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웃풋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집을 풀건 오늘 하루 어떤 공부를 하건 당연히 수능 점수를 올리거나 내신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1시간을 들였을 때 5점이 오르는 친구가 있고 이제 1점이 오르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효율성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내신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애들이 막연하게 그냥 내신은 좀 여유 넉넉하다, 중간고사 끝나면 다음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좀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현재는 여름방학에 껴있으니까 20일을 포함해서 대충 85일 정도가 남아요. 근데 우리가 학기가 시작하고 이제 중간과 기말 사이 텀은 대충 이제 45일 정도로 잡히거든요. 근데 저 45일 동안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바로 기말고사를 못 들어가잖아요. 뭐 이제 친구들이랑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아니면 수행평가가 있다, 뭐 동아리 활동이 있다, 이래서 중간중간 분명히 빼먹는 일수가 생겨요. 그러면 45일은 고사하고 대략적으로 한 40일 정도의 시간이 잡힌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40일 동안 수학 한 과목만 하기도 버거운데, 보시면 국영수에 탐구까지 있으니까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게 맞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선행학습을 좋아하진 않지만 강서구 같은 학교, 특히 뭐 진명, 강서, 목동처럼 내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선행이 필수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선행 안 했다, 내신 점수 받기 힘들어요. 내가 내신 점수를 올릴 수 있으려면 기존에 좀 잘하던 학생들이 안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또. 그럼 우린 계속 같은 기울기로 올라가니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럼 뭐 선행을 안 하면 점수를 영원히 못 올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해결책이 있겠죠. 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결책. 자, 그래서 일단은 공부 방법을 효과성보다는 효율성,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목표치를 수립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압박. 뭐 이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 설명회를 가든 간에 내신은 시간 싸움이다, 뭐 한 문제 1, 2분밖에 안 된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아이들 다 알아요. 이제 애들한테 한 문제당 2.5분이래, 2.2분 40초래, 시간이 너무 없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인데, 자, 첫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잔머리예요. 흔히들 이걸 잔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수학적인 용어가 따로 있어요. 내적 제약의 이해라 그래서 시험을 보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2018년 강서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예요. 제가 지금 모든 예시 자료들은 전부 다 강서고에서 따온 거예요. 보시면 식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지금 뭐 강의를 할 건 아니니까. 학생 풀이를 보면은 여기 막 식을 정리해서 예쁘게 풀어놨어요. 근데 그 시간을
재보면 대충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제에 2분 40초.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조금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줄이냐? 이런 데서. 보시면 세실수 x, y, z 3개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걸 집어넣어도 이 조건식만 만족하면 얘는 뭐든 다 돼.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숫자를 세팅해서 대입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썼을 때는 1분 안쪽으로 문제가 풀려요. 흑자는 이런 거를 이제 잔머리라고 하는데 내적 제약에 의해요. 객관식의 맹점을 이용한 거기도 하고, 특히나 객관식에서 이제 1, 2, 3, 4, 5번 답 5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시간이 없다. 근데 3문제가 남았다. 그러면 한 문제, 2문제를 포기하고 한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5개 중에서 3개의 선지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을 써서 2개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3문제를 전부 다.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도 내신에만큼은 이 방법들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내신은 수학 잘하는 놈이 잘한다.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잘한다라는 많은 오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모의고사를 다 100점 맞고 수학적 머리가 뛰어난 학생들은 뭘 주든 다 풀어요. 일단 그런 학생들은 논외로 하고, 뭐 예를 들면 강서구에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전교 1등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줘도 쉽게 잘 풀어요. 조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학생들은 좀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학생들을 봤을 때 수능 공부가 아니라 이제 내신 공부는 결국에는 본고사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머님들 예전에 봤었던 그 본고사 공부.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유형화 시켜놓고 내가 전부 다 아는 문제로 만들어 놔야 시험장 가서 제깍제깍 반응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내신은 무조건 머릿속에 많은 문제를 때려 넣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 놈이 장땡인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성이랑 이제 이게 연결이 돼버리면, 자, 당연히 수학 문제집 20건, 30건 풀면 30건 푼 놈이 잘할 거고 40건 푼 놈이 잘할 거예요. 100건 풀면 더 잘하겠지. 근데 45일 동안 언수회를 다 잘 봐야 되고 탐구도 챙겨야 되는데 30, 40건 못 풀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대체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거고 무슨 문제집을 위주로 풀 건데, 그게 가장 화두가 되겠죠. 이제 그게 되려면 이제 학교의 분석,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을 분석하고 뭐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선생님 그 책상에 가보면 책꽂이에 막 수학책들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학원 선생님이 그것들 위주로 프린트를 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분석해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3번째는 문항의 특성이에요. 내신의 맹점이에요. 수능은 2달 전부터 이제 뭐 시중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들어가서 2달 내내 합숙해서 문제만 만들어요. 모든 인터넷, 핸드폰 다 차단된 상태로. 휴식도 뭐 족구하시거나 아니면 가볍게 담소 나누거나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내신도 똑같이 45일이고 23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에 계신 3명의 선생님께서 그걸 다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문항을 만들었을 때 혹시나 오류가 생기면 그 후폭풍이 감당이 안 돼요. 수학 문제는 뭐 국어나 외국어처럼 간단하게 만들었을 때는 분명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고, 세밀한 디테일한 조건들을 잡지 않으면 복수 정답이 인정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은 어떤 문제를 끄집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단 문항의 한계예요. 어머님들도 뭐 여기 집 앞에 맛있는 반찬 가게가 있어요. 이미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어요. 거기 가서 반찬 산 다음에 뭐 조미료만 조금 섞으면 그냥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맛은 이미 보장돼 있고, 굳이 내가 집에서 막 레시피를 개발해서 거기서 뭐 고추장을 넣어보고 된장을 넣어보고 맛이 이런 어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들도 문항을 무조건 어디선가 차용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집을 자주 보시는지 그 순서대로 우리가 내신 때 대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고요. 최종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신은 결국에 효율적인 공부,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극대화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항상 고민해야 되고, 2번째는 시험 보는 기술이 필요해요. 내적 제약의 이해라든가 아니면 교과 외과정을 조금 배워서라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가져가야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걸 보셨을 때 문제 읽는 데만 해도 벌써 1분이 가고 문자들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벌써 2분이 지나가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데 2분 30초?
시간 부족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요. 즉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얘를 풀기 위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놔야 돼요. 그럼 나머지 문항들을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이래도 되겠죠. 이 문항은 사실 어디선가 따온 거예요. 선생님이 제작한 문항이 아니에요. 딱 보셔도 조건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 문제를 만들면 선생님들 하루 종일 걸려요. 뭐 여기서 숫자 하나 바꿨을 때 오류가 생기는지 다 검증해야 되고요. 뭐 복수 정답이 생기지 않는지 검증해야 되고요. 이걸 바꿨을 때 여기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가를 다 고민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문제집에서 차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서 그 문제집을 미리 풀어봤던 학생은 이걸 푸는데 이제 문제를 읽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EBS 연계교재 외국어 볼 때 지문을 외우고 갔을 때 수능에서 그게 띵 나왔어. 그럼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학도 내신은 수능과는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제가 이걸 쓸까 말까 마음이 고민했는데 극상위권을 제외한 상위권부터 극상위권 사이 학생들은 아무래도 운이 따라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문항에서 나왔다. 그럼 그 시험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제 보려고 했던 그 문제집에서 나왔어.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낭비가 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시험장에서 내가 풀거나 못 풀거나. 못 풀면 그 시험은 못 보는 거고 풀면 잘 보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운도 필요한 시험이에요. 자, 일단 내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럼 강서고의 특징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홈페이지 가시면 항상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생각보다 간과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아요. 심지어 강사들도 이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여기에 다 범위가 나와 있어요. 고1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놓고. EBS 교재와 수학 중심 이외에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전 영역을 다 보세요예요. 그 다음 여기 2학년을 보시면 온라인 수업으로 EBS 교재 포함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청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을 포함한다. 그 얘기는 고2, 고3 할 거 없이 모든 교육청, 모든 수능평가원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수능이 시작된 게 1994년이니까 그때부터 2020년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봐도 26개 곱하기 69 수능하면 3개니까 그게 벌써 72개예요. 거기에 30문제씩. 범위에 따라서 뭐 10문제만 가져가도 벌써 720문제예요. 여기에 교육청이 끼게 되면 1년의 교육청은 5개씩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45일 동안 이걸 다 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이런 준비들은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내신 기간이 아닌 일반 뭐 겨울방학, 여름방학, 정규 과정 때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해놓은 친구들이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 안 했으면 틀리라는 건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운에 맡겨야 돼요. 제가 이따가 등급별 학습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건 이렇죠. 출제 범위가 많다. 애들이 진짜 대비하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은 일단 드실 거예요. 강서고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지금과 같이 출제 범위가 너무 난잡하고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전교 1등 학생도 선생님 저희 학교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내신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 방금 전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신 범위가 좀 넓다라는 것 정도만 느끼시면 될 거고 이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 친구가 90점을 넘을 수 있나 싶었는데 가서 그냥 넘겨왔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90점이 넘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말도 안 된다 하고 시험지를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강서고 중간고사를 분석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등급도 의미가 없고 90점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들 96점 맞았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는 차치하고 기말고사를 위주로 갈게요. 중간고사를 딱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학교 선생님들 오프라인 수업 실수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이클래스로 맡기기엔 애들이 성취도가 낮아요. 느껴져요.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난이도를 올려서 시험을 내기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건 뭐 예견된 사항이었고 기말고사는 당연하게도 그 윗선을 다 구분하기 위해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 난이도 상승이 불가피했겠죠. 그리고 딱 이제 봤더니 며칠 전에 봤잖아요. 시험지를 봤더니
가뜩이나 수원 전체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단원인 수열 단원이 난이도의 상승과 연결돼서 난이도가 경악스럽게 나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100점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90점 넘는 학생도 한 반에 한 명을 꼽을까 말까예요. 평균이 아마 예상으로는 3, 40점으로 잡힐 거고 5, 6, 60점대를 맞아도 2, 3등도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대충의 표본을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기말고사는 어려웠던 시험이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못 봤다고 수학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모든 문항들을 다 좀 풀어보고 암기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기말고사 대비 시간이 중간고사보다 훨씬 짧았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의 점수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의 압박에 대한 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2분 40초니까 생각할 시간 없어요. 70분에 25문제 정도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배우는 과목이 수투랑 수학 하죠. 논리력과 이해력과 추론을 기반으로 한 학문들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문제의 해결 과정이 더 길어져요. 예를 들어 수원에서 2줄 풀이가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2줄 풀이로 불가능해요. 4줄, 5줄, 6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결 과정이 많아지면 학생들이 이제 압박을 느껴요. 내가 어디서 틀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고의 과정이 단계가 많아질수록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 딱 계산 과정에서 날아가는 순간 그 문제를 다시 풀기에는 돌이킬 수 있는 강을 건너게 되겠죠. 그래서 2학기 때는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학기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아는 문제의 풀을 늘린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신에선 핵심이 그냥 이거예요. 수학을 잘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정규 과정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넓힌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외적으로 강석원은 아는 문제의 풀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결국 승부를 판가름짓는 거예요. 강석원은 뭐 내신이 100등, 150등, 170등을 하더라도 모의고사는 1등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잖아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못하진 않아요. 이해도 어느 정도는 돼 있고 기본적인 문제 해결력도 어느 정도는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다만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일찍 시작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면 객관식과 서술형 이거는 2개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1학년, 2학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학생들이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제 막 푸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배점이 서술형 배점이 전부 다 8점, 7점으로 고배점으로 깔려버려요. 객관식은 어려운 문제가 뭐 4점, 3점, 쉬운 문제는 2.5점, 해봐야 2점 차이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 어려운 문제 푸느니 바로 넘어가서 서술형 푸는 게 이득이잖아요. 서술형 배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쉬워요. 일반적인 문제들로 다 깔리기 때문에 서술형을 먼저 푸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근데 제가 무조건 서술형을 먼저 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그 예외에 대처를 해야겠죠.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스키밍을 통한 멘탈 관리와 시간 관리. 이게 뭐냐면 시험지를 처음에 봤잖아요. 그럼 그냥 시간 급하니까 1번부터 막 들어와서 풀어야지. 납작 엎드려서 1번부터 푸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 강서고 2학년 시험이 그랬어요. 1번에 누구나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이 워낙 많아서 거기서 막혀서 멘탈이 나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 1등 하던 친구도 1번부터 계산이 2번 틀려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거기서부터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마찬가지예요. 먼저 시험지를 받고 쓱 보는 거예요. 이걸 목적의식으로 삼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미 내 머릿속에 내가 아는 건 확실히 있죠. 딱 봤을 때 봤던 문제야. 그럼 그거부터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험지를 쓱 보고 이것도 하나하나 자세히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분 안으로 다 끝나요. 그냥 쓱 보고 낯이 익다. 그거부터 풀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 4.5, 쉬운 문제 3점, 1.5점 차이예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푸는 게 맞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가져온 거 첫 번째 거 이 2개 보시면 자 여기에 2020학년도 수능 나형 21번이에요. 여기는 2021학년도 올해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예요.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우리 21번과 30번에 킬러 문항이 배치된다는 거. 뭐 요새는 난이도가 조금 낮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배치된다는 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내신에 나왔어요. 그럼 이걸 2분 40초 안에 푼다는 건
말도 안 되고, 풀어봤다면, 수능을 풀어본 친구라면 쉽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능을 안 봤다는 가정하에 이 공부를 안 했다? 실전에서 절대 못 풀어요. 이걸 틀린다고 1등급 못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부터 풀라고 강조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실제로 풀어보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 내가 수능 특강을 풀지 않은 상태로 처음에 낯선 문제로서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학생들이. 고3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과감히 버리고 아는 것부터 풀자. 여기서 이런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아는 것부터 풀면요, 제가 몇 번을 못 풀었는지 잘 모릅니다. 강서구 시험지는요, 맨 뒤쪽에 배점표라 그래서 1번부터 서술형까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푼 거 거기서 그으면서 풀면 돼요. 그럼 가시적으로 내가 몇 문제를 풀었고 몇 문제를 못 풀었는지가 그냥 확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아는 것부터 쓱 풀어가면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 건드리느라 긴 문제 못 풀었어요 라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강서구가 문제를 어렵게 내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앞에 간단히 되고 마지막 쪽에 객관식의 킬러라고 불리는 걸 확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시험처럼 1번, 7번, 11번 사이사이에 중간 이상 난이도의 문제를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애들이 이거 풀다가 지치고 이거 풀다가 지치고, 그때부터 이제 한 세 문제가 초반에 막히는 순간 심장이 떨려서 시험을 못 보게 돼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70분 딱 주고 내가 이걸 망치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는 강사들 또는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랑은 명확히 달라요. 그 친구들이 들고 있는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잘자잘한 방법까지도 다 가져가서 최대한 내 멘탈이 깨지지 않게 시험을 무덤덤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강서구는 문항수가 워낙 많아요. 지금 보시면 19번 문제죠. 제가 강서구 선생님들을 뭐 이렇게 뭐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학생들한테 그래요. 와, 이건 선생님 진짜 너무했다. 매년 그래 왔어요. 난이도를 올릴 때 말로는 25문제라고 해놓고 그 한 문제 안에다가 세 문제를 그냥 합쳐서 넣어버려요. 지금 보시면 가나 다 언뜻 보면 참거진 문제 같은데 그냥 세 개가 다른 문제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그냥 19번 세 문제짜리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유제 3개. 이런 걸 빨리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냥 풀어봤다.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야 킬러 문제니까, 아 그래 이거는 풀어봐도 또 가서 내 사고가 완벽할까 안 완벽할까 잘 모르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학생들도 이 문제를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강서구 내신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그냥 추상적으로 아 그래 어렵다라는 거 말고 대체 진짜 왜 어려울까? 그럼 그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원인이 뭐고, 그럼 해결책이 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해결책을 찾아서 그 해결책대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자, 출제 범위가 너무 넓다. 처음에 보여드렸어요. 선생님들이 이미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요. 강서구 우리 학교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쫙 펼쳐줄게. 공부해. 열심히 하면 수능 때 도움 될 거야. 우린 정시로들이니까. 이런 식이니까 이제 중하위권 또는 극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감이 안 잡힌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있긴 있으니까. 준킬러 문항들이 나와요. 아까 보여드렸던 21번 또는 기출문제 18번, 19번 변형 문제들이 쫙 배치가 돼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그런 문제가 낯선 문항으로 드러났을 때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3 학생이 돼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볼 때 준킬러가 나왔다. 5분에서 7분이면 충분하다. 빠르면 3분 정도 해결하면 되고. 근데 얘네들은 그걸 2분 40초에 해결해야 돼요. 그럼 사실상 낯선 문제로 맞닥뜨렸을 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선행 때 모든 기출문제를 다 하고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얘네들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2번이 가장 커요. 내가 뭔가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뭘 준비했지? 난 완벽한가? 아, 아직 불안하다. 이 불안감 때문에도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저 첫 번째예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신의 맹점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선생님들은 문제를 창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많아봤자 두세 개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는 모두 다 긁어온다는 얘기예요. 어디선가. 숫자를 조금 바꾸거나. 그럼 그걸 파악해야 돼요. 강사들이 할 몫이고 이건 학생들이 하기엔 시간이 낭비되겠죠, 당연히. 그 문제집을 들춰보면서 이거 여기서 나왔네 이런 거 분석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해주는 게 학원이고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할 일이고 문항의 출처 파악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 어느 수준인지를 안 다음에 나의 이번 목표치는 70점이야. 그럼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이건 못 풀지 하고 넘어가면 멘탈적으로도 그렇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실제로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야 블랙라벨 나오니까 블랙라벨 풀어봐.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개념센이나 뭐 수학 중심이나 올림포스 고난도도 안 돼 있는데 블랙라벨을 풀어서 뭐합니까? 어차피 못 푸는데. 그거 4.5점 억지로 해서 맞느니 기본 문제를 다 맞추고 가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걸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그 뒤쪽 보시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타겟팅해서 참고 자료를 실어놨습니다.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선생님들이 어디서 이제 내는지 그걸 쭉 놓은 거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거고요. 이번 기말고사예요. 자, 1번은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대표 빈출 유형.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변형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문제집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어느 문제집에나 있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이거는 근데 대표적인 문제집 하나만 풀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계산이 좀 많았다 뿐이지.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EBS 수학의 왕도. 자, 이따 한번 쫙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EBS 수학의 왕도라는 기본적인 문제집에 들어있는 문제 똑같이 가져왔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봤다?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게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로, 기본 문제가 안 된 상태로 블랙라벨을 간다.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수준별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냅다리 강서고 다 몰아놓고 야 니네 블랙라벨 최강수학 TOT 중요하대. 그거 풀자. 풀어서 채점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점점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걸 하라네? 옆에 친구들은 다 잘해? 엄마 나 학원에서 못 알아듣겠어. 열심히 해봐. 이렇게밖에 안 돼. 그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깔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에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보셨다시피 2학년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있는 교재예요. 강서고는 특징적으로 그 당해 수능 특강을 많이 참고하세요.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거기에 EBS 올림포스를 부교재로 책정하고 있는데 고난도를 꼭 내세요. 심지어 그걸 그대로 냅니다. 어머님들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블랙라벨과 TOT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물론 이런 반발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예 문제가 똑같아요. 이런 문제는 쌤 블랙라벨 말고 다른 데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블랙라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선생님이 전년도에도 블랙라벨을 보고 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책꽂이에는 블랙라벨이 꽂혀 있다는 거고 이 선생님이 이걸 시험 때마다 출제할 때마다 한 번씩은 참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린 이거부터 보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요. 어머님들도 그러잖아요. 백화점 가서 쇼핑할 때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가던 데부터 가잖아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익숙한 데부터 가잖아요.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문제집을 저번에 블랙라벨 이거 갖다 시험 문제 냈는데 괜찮았어. 애들도 뭐 변별력도 괜찮았어. 그럼 이번에도 어김없이 블랙라벨 펴서 봐요. 그거부터 봐요. 순서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강서고 2학년에 대해서는 블랙라벨과 TOT예요. 1학년은 블랙라벨이에요. 1학년은 워낙 범위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번 기말고사는 문항들이 특징적인 게 딱히 없기도 제가 일단 2학년으로 타겟팅을 잡아서 보여드린 거고요. 1, 2학년 둘 다 일단은 블랙라벨은 강서고에서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이 최강수학 TOT는 뭐 최상위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중간이나 뭐 중상위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TOT도 나온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오늘의 핵심인데 과거 EBS 교재들을 내요. 선생님들도 문제들 이제 가져오는데 그대로 가져오려면 학생들이 안 푸는 걸 내야 돼요. 이유는 보시면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자,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학교는 특정 문제집에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하나 맹신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학원 선생님들이나 뭐 여기서 나온다 하는 거 다 뻥입니다. 라는 걸 깔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내신의 맹점상 뭔가를 가져오기 마련이에요. 그럼 그게 뭘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선생님들이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하나씩 가져오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교재들에서 가져와요. 그게 대표적으로 강서구에 해당이 안 되지만 뭐 교사용 자료집이라든지 근데 어떻게든 다 구해서 저희가 풀리고 있긴 하니까 뭐 아니면 여기 보시는 과거 EBS 교재들 얘네들 못 구해요. 특히 여기다가 제가 달아놓은 2015학년도 여기는 구할 수 있어요. 수능 특강은 뭐 구글 들어가면 과거에 있는 기출문제를 올려놓은 자료실이 있어요. 근데 수능의 감 처음 들어보셨죠? 절판됐어요. 이게 안 나와요 더 이상. 근데 수능의 감 여기도 보시면 수능의 감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 세팅 자체를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선생님들이 제로부터 다시 만든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이 표 만들어서 만조 관조 조사해가지고 언제예요? 분명 어딘가 출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이런 곳이다. 과거 EBS 교재들을 많이 활용하신다. 그 선생님의 책꽂이엔 이게 반드시 꽂혀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이제 2학기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강서구 선생님들이 이걸 봐요. 지금처럼. 얘기했을 때 이게 선생님의 귀에 들어가면 당연히 안 내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2학기 수투까지는 이게 주요하게 먹힐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 못 구해요. 저는 구했습니다. 중고장터에서. 구해놨어요. 절판돼서 못 구하는 거 중고장터에서 한 5개 정도 매물 있는 거 겨우 구했어요. 돈 조금 더 주고 구해서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냐 못하냐가 너무 큰 차이라는 거예요. 내신에서는. 그게 강사의 역량인 거고 내신에 있어서. 잘 가르치는 건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과 안 다니는 친구들. 제가 학원을 별로 안 좋아했던 타입이었거든요. 내신 때 내 머리 믿고 공부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였는데 나는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 애들한테는 쉽대요. 그 이유가 학원 선생님이 다 찝어준 데서 나왔대.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보의 불평등. 그래서 내가 나중에 됐을 때는 애들한테 정보의 불평등을 절대 겪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애들에 한해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으셔서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아이들한테 이 책으로 공부해라고 말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예요. 올해 기말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변형. 이번에는 기출문제 이건 변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 나왔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2020학년도 수능 나형 21번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이걸 푼 친구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버려도 괜찮아요. 버려도 강서구에서 1등도 나왔어요. 이걸 버렸더라도 1등이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버릴 걸 빨리빨리 버릴 수 있는 것도 내신의 중요한 시험 기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자료집에는 따로 넣지 않았는데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시험지를 받았죠. 이틀 전에 받고 이제 이것저것 문제집을 다 뒤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뒤지는 거냐면 진짜 그냥 아날로그예요. 제 뭐 방에 연구실에서 책을 다 끄집어놔요. 그 다음에 모든 책들을 다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시험지를 풀어본 다음에 그 머릿속에 문제를 입력해놓고 이거 여기다, 이거 여기다 다 뽑아낸 다음에 출처들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세 개에 대한 거는 분명 출처는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도 형태가 아예 똑같죠. 묻고 있는 것도 똑같고 여기서 조금만 변형된 형태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출처만 밝히면 이 쌤이 보는 문제집이 어떤 건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번호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 또한 과거 EBS 교재예요. 제가 마저 이것까지 한번 확인하고 나면 EBS의 출제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봐도 될 거예요. 제가 아직은 뇌피셜이기 때문에 확신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출처 또한 아마 EBS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강서구는 2학기 내신에서도 똑같은 출제 경향을 보일까라는 의심을 분명히 지금 품으실 거예요. 1학기만 그랬지 2학기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일단 선생님은 안 바뀌죠.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2학년 문제를 출제하는 그 부서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습관이 심리학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뭐 대수학적 표현을 좋아해. 그럼 그걸 계속 내요. 그거에 집착해요. 어떤 문제집을 보느냐도 똑같아요.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 작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올해 1학기 중간고사는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워낙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작년 1학기 기말 중간고사를 보면 최강 TOT랑 문제가 아예 똑같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블랙라벨이랑 문제가 똑같아요. 세 번째 거 보시면 올림포스 고난도 수학에 있는 세 개를 묶어서 또 하나로 그냥 내버렸어요. 선생님이 이 세 개 다 뭘 물어보지? 셋 다 중요한데 에라 모르겠다. 기억나는 대로 묶어버리자. 저거 세 문제짜리예요. 저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과거에 냈다. 2018학년도에서도 한두 문제씩 볼 수 있어요.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의심을 하실까 봐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2018, 2017도 똑같아요. 이 선생님들은 일단 이런 걸 보고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그럼 이 정도잖아요. 내가 당연히 블랙라벨을 선생님이 안 낼 수도 있고 뭐 당연히 판단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이 쌤이 자기 스토리만 보고 다 낼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예외는 존재하죠. 근데 생각해봐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당처럼 이거 나온다가 아니에요. 다만 아이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아는 문제일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확률, 높일 수 있는 확률, 합리적 판단이 뭐냐?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봤던 문제집을 픽해서 그걸 위주로 풀리는 거예요. 저는 뇌피셜로 공부시키지 않아요. 항상 합리적 근거를 댑니다. 이것도 이 세 개 정도와 아까 전에 보셨던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쭉 보시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쭉 이제 펼쳐놨던 거를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대표 빈출이 대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당연히 하위권은 대표 빈출부터 잡고 가는 게 맞겠죠. 내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40점이 안 나왔다. 근데 평균을 보니까 40점 안 나온 학생들이 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 빈출 저거부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강서고 시험의 어려운 점이에요. 40일 동안 쌤 저거 어떻게 해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이거 다 여기저기서 보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과목이 예를 들어 2학기 이제 수투가 시작되니까 수투가 잘 안 돼 있는데 내신 들어간다. 그럼 한 문제 푸는데도 세워라 내워라잖아요. 그때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처음에 일단 부교재랑 대표 문제집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수학의 왕도 제가 뭐 대표적으로 수학의 왕도로 잡았어요. 왜냐면 거기 문제를 그대로 실어놨기 때문에. 수학의 왕도에 숫자도 안 변화시키고 그대로 낸 게 많기 때문에 이 쌤은 이거 100% 수학의 왕도를 봤다. 왜냐면 대부분 수학의 왕도는 선생님 책꽂이에 하나씩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하위권 같은 경우는 부교재랑 수학의 왕도를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일단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EBS 올림포스랑 강서고 전년도 기출문제 있죠. 그걸 꼭 풀어봐야 돼요.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재탕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한두 문제씩 있어요. 기출문제 푸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 실전 연습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하위권들은 이 두 가지만 완성시켜도 50점은 당연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는 찍으면 더 잘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저기서 뭐 실수하면 낮아질 수 있겠지. 근데 하위권 같은 경우는 일단 48점을 갖고 가자.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위권은 48점만 맞으면 돼? 아니. 일단 이걸 가져가고 그때 시간이 남으면 아래도 가자. 이런 얘기예요. 출제 비율 자체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올림포스 고난도와 2021 수능 특강 있죠. 뭐 내년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위권 그 다음은 올림포스 고난도와 그 당해 나온 수능 특강을 보시는 게 맞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강서고 공통 교재라고 볼 수 있는 뭐 블랙라벨과 최강 TOT를 딱 푸는 순간 68점이에요. 일반 학교에서는 저기까지 하면 상위권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근데 강서고는 아니에요. 저기까지가 중위권이에요. 중위권이라면 저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까지 했을 때에 68점을 가져간다면 이제부터 과거 EBS 교재를 들어가면 돼요. 제가 EBS 교재를 뒤로 빼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과거 EBS 교재라고 제가 그냥 말은 해놨지만 2017, 16, 15, 14, 13, 12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고득점 엔제 그 다음 아까 보셨던 뭐 수학의 감 하면은 여기까지만 하는데도 버거울 텐데 시험 시간 내에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다 해서 여기 문제를 못 푸는 것도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풀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이렇게 수립하자 해요.
그 다음은 EBS를 가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위권이에요. 그 다음부터 80점부터가 강서고는 제 생각에 이번 시험에서 80점부터 100점까지가 상위권 부류예요. 극상위권 부류. 90점이 넘어가는 순간 시험을 매우 잘 본 편이고요. 80에서 90은 그날 운,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냐 모르는 문제가 나왔냐 그냥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점수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그래서 그 80점부터 90점은 내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낯선 문항 연습과 수능 기출문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한 문제가 나오는 것까지 맞춰야 안정적인 100점이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등급별로 학습 방향을 보시면 첫 번째 하위권은 북일여 대표 문제집.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의 왕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빈출 문제집을 하나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센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내가 개념이 좀 덜 된 것 같아. 그럼 센이나 아니면 뭐 일품, 여러 가지 다른 비슷한 문제집 하나 더 풀어봐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네들을 푼다의 의미는 완벽하게 이해한다예요. 선생님이 그걸 조금 다른 상황으로 바꾸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첨삭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생들이, 하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맞으면 다시 그걸 보지 않아요. 애초에 수학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권인 거라서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는 게 필요하고 얘네들을 다 잘 끝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언제나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는 중위권들은 올림포스 고난도와 2020 수능 특강 그리고 최강 TOT까지 푸는 걸 권장드립니다. 블랙라벨보다는 최강 TOT가 더 시중 문제집들과 교집합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블랙라벨은 굳이 블랙라벨을 풀지 않아도 여기 있는 문제들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근데 TOT는 여기만의 독창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하려면 블랙라벨보단 이걸 먼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들은 여기가 됐다는 전제 하에예요. 확실하게 저 두 가지는 됐어야 돼요. 보통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린 상위권은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얘네들은 선행하면서 완벽히 2번, 3번, 4번 한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목동에서 강서구에서 수학으로 앞에 상위권을 잡고 있다. 중3 때까지 거의 고등수학 상하 수원수출을 4번, 5번 돌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이미 빈출 문제집, 뭐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내용적으로 좀 헷갈리긴 해도 문제 푸는 기기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틀에 박힌 문항들은 이미 잘 풀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할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도 필요 없고 이거 푸는데도 겹치는 것들은 빨리빨리 풀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저걸 하는 게 시간이 남아요. 저걸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과거 EBS 문항, 내가 시험장 들어갔을 때 모든 걸 다 아는 문제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험장 가서 모르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평가원 기출훈련에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극상위권들은 뭘 해야 되나? 자, 선생님들이 2문제 정도는 이제 낯선 문항을 만든다 그랬죠. 그럼 그 낯선 문항,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 문항들을 좀 까다롭게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안정적인 100점을 맞고자 한다면 그것까지도 맞아야 될 테니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되 플러스 알파로 모의고사형으로 된 낯선 문항들을 풀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뭐 시험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얘를 굳이 안 해도 당연히 1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최상위권은 그 심리적 안정감, 난 언제나 100점을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얘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제부터 드는 생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중간 끝나고 기말은 45일 정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다음 중간고사까지는 80일 정도가 있어요. 80일. 그럼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2학기 내신 과목의 특징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이제 1학기는 다 끝났잖아요. 이걸 분석하는 건 아, 이게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다가오는 2학기를 대비하기 위함이어야겠죠.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자, 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가 확 와닿을 거예요. 한국말 잘한다고 누구나 법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저희 뭐 법전이나 철학책 보면 뭔 말이야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재료 맛을 안다고 해서 요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설탕 무슨 맛 나고 소금 무슨 맛 나고 참기름은 느끼하고 다 알아요. 근데 떡볶이 만들려고 하면 똥맛을 만들어놔요. 쟤네들 기본적인 도구를 학습한다 그래서 결과물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수투와 수화 지금부터 배우는 과목이 그래요. 앞선 배웠던 고등수학 상과 수원들이 병렬적인 학문이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들이 많은 학문이었다면 얘네들은 작은 기호와 도구들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력, 본질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묻는 과목들이에요. 특히 수학하는 논리력을 많이 물어보고요. 수투는 문제,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추론하는 능력을 물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참 얘네 둘을 보시면 아무리 유형학습을 열심히 한다 해도 상황을 조금 바꿔버렸을 때 그 본질적인 능력이 배양이 안 돼 있으면 쌤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학기 수업 자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싫어하는 중위권 이하는 쌤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직접 붙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속해서 주입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게 가장 중요해. 2학기 과목은 기본적인 능력이 배양되지 않으면 고등점 또는 등급 상승이 힘들어요. 본질적인 능력 배양이 굉장히 중요한 학기가 2학기예요. 1학기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면 이 두 과목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 믿어요. 강서구에서. 두 과목이 처음이라면 여름방학 때는 이것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부터 기말까지는 40일 있어요. 이때 뭐 수행이랑 이런 거 빼면 대충 30일 정도로 제한될 거예요. 이 동안에 내신 준비 불가능해요. 언제 해놔야 되냐? 지금부터 있을 85일 동안 2학기의 과목들을 미리 끝내놔야 돼요. 그래서 선행학습 중요할 거예요. 여기저기 학원에서 1학년 지금 시즌에는 2학년 과목인 수원 수투를 꼭 끝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수원 수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가 개강을 했네요. 근데 중간고사 40일 남았네요. 엄마 나 수학 어려워.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수화를 미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부터 기말까지인 이 기간 동안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수화를 만약에 완성시켰다. 그럼 2학기에 이제 기말고사 때 그 직전까지 40일이 조금 여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고 이때 가서 선행을 하자는 얘기예요.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수투를 지금 집중해서 해놓고 미적분을 다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 텀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투가 잘 안 돼 있어? 근데 선행이 중요한 것 같아서 미적분 해야 돼? 수투 미적분 이도저도 안 되게 돼요. 당장 다가오는 건 수투인데. 그리고 수투를 베이스로 한 게 미적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이 두 과목이 잘 안 돼 있다. 그럼 다른 말, 뭐 선행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에 굳이 현혹되지 않으셔도 돼요. 부족하다면 나는 이번에는 진짜 수학에 올인해서 시간을 더 할애할 거야. 그렇다면 수하를 하면서 또는 수투를 하면서 뭐 단과를 들어도 되고 이것저것 해도 되지만 그냥 평상시처럼 시간을 똑같이 쓰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극상위권, 상위권이 아닌 경우에는 너무 버거워요. 다가오는 중간고사가. 그래서 지금 이번 여름방학 지금부터는 이 두 과목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보면은 자, 당연히 이거는 뭐 모든 수학에 통용되는 거겠지만 특히나 더 그래요. 수원처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는 학문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길게 줘야 되고.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이걸 지금 잘해놓으면, 특히 2학기 과목에서 잘해놓으면, 수화 잘해놓으면 2학년 때 확실히 그 이해력과 논리력이 올라가서 다른 문제들을 풀 때 또는 수학을 학습할 때 훨씬 편해요. 수투를 잘해놓는다? 미적분 이해할 때 엄청 도움돼요. 미적분을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수투를 못해서예요. 수투를 완벽하게 잘하고 온다? 그럼 미적분 못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본 바예요. 학생들이 수투를 완벽하게 하고 나면 미적분, 선생님 문제가 잘 풀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수투가 안 돼 있다? 수화가 안 돼 있다? 미적분 와서 다시 고등수학 상 얘기하고 다시 수투 얘기해요. 선생님 그거 언제 배웠어요? 수투 때 배웠잖아. 지금 잘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3학년 가서 선택 과목, 보통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 그 다음에 뭐 문과 같은 경우는 통을 선택하니까 논외로 친다면 미적분을 선택할 때 또는 기하를 선택할 때 모든 그 관점들이 사실은 1학년, 2학년 때 다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행에 너무 열 올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또 한 번 드리고, 여기 이 줄 한번 보세요. 결론을 도출하여 정리해 둘 것.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게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에요. 제가 내신은 본고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수투를 시험장 가서
지금처럼 그냥 병렬적인 시험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하나 이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수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얘네들은 시험장 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평상시에 이런 공부들을 다 해놓고 그럼 이럴 때는 이거겠네 라는 결론들을 다 도출해내야 돼요. 이건 학생들이 할 수 없어요. 여기가 이제 강사의 역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위권들은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기본적인 공부부터 완벽하게 하는 게 맞는데 중위권 이상부터, 그러니까 상위권부터는 이런 결론 도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바로 말씀드리는 게 강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들이 뭐 어떤 학원을 선택하든 간에 이 학원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느 학원이든 강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사가 똑똑해야 돼요. 뭐 수학을 엄청 잘한다?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봤느냐. 자기가 잘 푸는 거랑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사가 잘 풀어. 근데 걔네들은 잘 푸는 사람들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미 본인은 그게 체화돼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되면 되잖아. 이러고 쳐다봐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줄 수 있는 강사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방식도 스스로 사고하게 하는 수업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식하게 400문제, 300문제 주고 문제 풀어와. 검사해줄게.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친 거 넘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질의 엄선된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의 관점들을 다 정확히 정립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2학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땐 양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양치기는 나중 일이에요. 내신 직전쯤에. 지금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선결되고 나서 양치기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이거.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게 내신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들을 다 얘기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수투, 수하는 교과 외 과정까지 끌고 와야 돼요. 교과 외 과정이 그거 왜 가르쳐? 내신에서 빨리 풀면 장땡이에요. 서술형엔 쓸 수 없겠지만 객관식에서 나오면 무조건 그런 방법들로 들어가야 돼요. 누가 더 많이 하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교과 과정대로 풀어서 내신 절대 못 풀어요. 시간 내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풀이를 선생님 풀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학원 실수를 늘려라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학원에서 실수를 그렇게 늘리지도 않을 거고 보통 학원이 실수를 막 일주일에 5번 오게 한다? 학원의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기본적인 수업 외에 학생들은 다른 공부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수업 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할 게 필요해요. 제가 이걸 이따가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그쪽에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보시면 논리력과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양치기, 그냥 센 수학 이런 거는 학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시중에서 서점에서 엄마가 사다 줘서 풀면 돼요. 그럼 저런 그냥 일반적인 유형 문제집이 아니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사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단계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걸 하려고 결국 학원을 다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 학원의 장점, 저희 학원이 어떤 스탠스를,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어머님들이 보고 괜찮다, 또 아니면 이건 좀 별론 것 같은데 나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하위권은 제 생각에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위권은 그냥 답지를 베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답만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요. 그 문제를 완벽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문제집을 내줬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간다. 그걸 다 잡을 수 있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요. 강사가 직접 면대면으로. 조교가 하는 건 크게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조교는 강사가 가르친 걸 뭘 가르쳤는지 몰라요. 강사가 직접 첨삭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걸 이제 카페 모고를 활용해서 저희 아래 보면은 모고라고 라운지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수업 이후에 가서 강사랑 같이 질의응답하고 이제 강사랑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뭐 1시에 같이 퇴근을 합니다. 강사도 같이 상주해서요. 그리고 또 영상 강의나 라이브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중위권은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를 보는 시각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냥 문제에 허덕여서 막 이것저것 끄적이다가 답을 내면 안 돼요.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어머님들 가셔서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다 문제집을 한번 달라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런 A4 용지에 여기 막 풀이를 썼다가 여기 썼다가 여기 막 썼다가 여기 딱 답이 나와요. 그럼 사고가 정리가 안 돼요.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가 얼레벌레 답이 맞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신 가서 그 얼레벌레 했다가 답이 안 나오면 당황해요. 그럼 그 문제 틀리는 거예요. 이 모든 사고들을 정리해놔야 돼요. 그 사고를 정리한다는 얘기는
문항을 얼마나 잘 꿰뚫고 있느냐예요. 이게 조건들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들 다 분석해서 스스로 체화시켜 놔야 돼요. 그런 수업들을 해서 체화를 시키고 그 위에 문제풀이 스킬들이 장착해야겠죠. 상위권들은 이게 핵심이에요. 교과의 과정 기본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과의 과정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능에서는. 다만 내신에서는 빨리 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친구들은 뭘 주든 다 빨리빨리 습득해요. 선생님 다른 건 이건 이렇게 해도 돼요?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 친구들은 뭐든 다 가르쳐줘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잔머리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든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니까. 얘네들은 100점을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시중 문제는 다 풀어봤을 거예요. 고난이도 문항을 통한 체계적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전 이제 라이브나 뭐 모고나 영상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희가 하는 강점은 강의실별로 지금 보시면 카메라가 다 비치돼 있어요. 카메라가 뒤에 비치돼 있어서 저희가 이 빈 강의실에서 매주 수업 이후에 이건 실수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걸로 뭐 돈 벌어먹는 거 아닙니다. 수업 기본적으로 2번을 하고 나서 수업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뭔가 보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위권반 같은 경우 제가 가르치게 될 최상위권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규 과정이 아니라서 수업적으로 하긴 좀 그렇고 플러스 알파로 좀 킬러 문제랑 같이 해서 풀어주자. 이런 게 있습니다. 라이브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수업 이후에 이제 숙제들이 나갈 텐데 그 숙제에 대한 해설을 학원에서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그것들 진도는 학원에서 나가고 애들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실히 봐야 되는 개념 강의는 학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다음 문제풀이들은 라이브 강의라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빈 강의실에서 저희가 실제로 강의를 해요. 학생들은 집에서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 강의를 시청하면 돼요. 그 다음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거긴 한데 학생들도 화상 채팅에 참여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출첵도 하고 했어요. 지금 현재 기술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제가 확인된 바는 없어가지고 말씀을 크게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하 1층에 모고라 그래서 저희가 라운지를 하나 아예 빌려서 놨어요. 그래서 1시까지 매 수업 이후에 새벽 1시까지 보통 6시부터 9시에 3시간 수업이라고 깔려 있는데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강의실에 남아서 선생님한테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고 강사에 따라서 수업 시간이 9시 반이나 뭐 10시까지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래 그 모고로 내려가서 1시까지 같이 질문 받고 그날 했던 거 다 마무리 짓고 가는 거예요. 강사도 이때 1시에 같이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여긴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영상으로 도예요. 제가 뭐 이거 수업하기 귀찮아서 영상으로 이게 아니라 저희 학원의 강점은 매 강의실마다 카메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머님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허접한 강의가 아니라 고화질 카메라로 큰 화면을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그럼 그 테스트에 대한 해설을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제 생각엔. 이런 것들은 테스트에 대한 해설 강의는 올려줘요. 유튜브에. 그리고 애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고 다시 재테스트를 치든지 아니면 와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것에 따라서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고 그걸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효율적인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학원 모든 강사가 그러진 않아요. 다만 저희 학원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서 항상 언제든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내신 컨텐츠를 짤 때 당연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제하는 문제집 그걸 보는 게 가장 먼저라고 했어요. 이제 그걸 다 풀었어요. 생각보다 이게 한 권이 아니라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조금 어느 정도 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 강서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집을 쭉 나열했지만 반 정도는 이미 쌤 풀었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남는 시간에 뭘 해야 되냐 그때 이제 저희가 이 문제들을 제공할 거예요. 저희 학원에 문항 컨텐츠 개발팀 세이솔이 있는데 이 세이솔에서 나오는 이 문항들은 메가스터디에도 공급이 되고 있고요. 저 못 믿을까 봐 여기 떼왔습니다. 메가스터디 배너예요. 메가스터디에도 배급을 하는 문제 업체고요. 저희 문항 개발팀이고 거기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좀 유력한 학교들이랑 그 다음에 강남 8학군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쫙 뽑아서 변형한 문제들을 가지고 문항을 구성한 거예요. 모의고사 형태로.
그래서 이 고난이도 문항들, 킬러 엔제라고 불리는 문항에다가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는 문항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킬 거예요.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거의 1000문제 가까이 푼다고 보시면 그 이상을 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한 문항 컨텐츠 개발팀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신 때는 이걸 토대로 마지막 마무리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S반이요? 1학년 최상위반은 이정원 선생님이 맡고 계실 거예요. 저는 수투 최상위권, 2학년 최상위권만 맡고 있어요. 네, 1학년은 저 학원에 이정원 선생님이 맡고 계세요. 네. 1학년은 수화가 중요하고 2학년은 수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네네. 네네. 정규 기간 동안에는 그 지금부터 6주 동안은 정규 과정이라 그래서 그건 이제 수능형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신 직전의 기간, 내신 기간 동안에는 이제 수준별 수업으로 들어가서 내신 준비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시험을 볼 때는 이제 내신 지금 분명한 대로 들어가고 네. 또 내일 정시로. 그쵸. 그때는 수능형 수업으로 저희가 가장 밀고 있는 게 해결력을 기르는 수업이거든요. 고3 되면 거의 단속은 네. 정시 준비로 이제 그렇죠. 내신을 돌리잖아요. 네네. EBS를 하고 네네. 교과서보다는 그렇죠. 고3 때 그런 수업에 가면 이렇게 구별이 돼서 이렇게 진행되나요? 고3 때는 그거는 일단 학원이랑 아마 저 데스크에서 여쭤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정규 시간이라서 수학 실력을 내리는 수업을 하는 거고 시험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푸는 기술을 시험 푸는 문제 푸는 훈련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능형 수업을 말씀드린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 실력을 끌어올리는 이제 수업과 시험 보는 기술을 훈련하는 거고 구분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죠. 시험들이. 네네. 그 내신반도 레벨인 건가요? 예. 네네. 내신도요. 네. 수원으로 시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 보는 거는 그 학생의 그 현재 성취도가 궁금한 거고 선행의 정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선행의 정도는 저희가 궁금하지 않는 거고 그건 저희가 가르칠 거니까 수투는 저희가 잘 가르칠 자신이 있으니까 수투의 선행을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정도로 시험 보는 거예요. 원을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레벨 테스트 때 우리가 가르칠 걸 왜 시험을 봐요?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우리가 가르칠 건데 왜 시험을 봐요? 저희가 잘 가르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 학생의 성취도, 이 학생의 이해력 수준,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도 따라올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방마다 레벨이가 다르고 학습 방법이나 교재가 다 다른 거예요? 그 교재는 크게 보면 이제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교재, 조금 쉬운 교재. 그리고 최상위권 경우에는 그 교재와 무관하게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풀고 가요. 2학년 최상위권은 이제 인정을 하실 거고. 1학년도 가르치시는 건가요? 저는 1학년은 담당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임정 선생님은 2학년 최상위권이랑 고3을 하고 있고 1학년은 이정원 선생님 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정원 1학년 최상위권이랑 고3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최상위권에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하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그 다른 분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실력, 그러니까 수학 실력과 담당하는 능력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배정을 한 거고 그렇다면 뭐 중위권 만학생이 못 가르친다는 얘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특징이 좀 달라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하이스쿨들은 이 관리가 중요한 선생님과 수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선생님은 조금 특징이
특징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예. 그 내신도 수준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냥 고위과정 수준별로 하는 거는 좀 학생들이 그 숫자가 다른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내신도 수준별로 하는 게 가능한가요? 학교별로 수준별로 나누지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저는 학교별 대비는 저희가 라이브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수업에서 마지막에 학교별로 분산해서 할 건데 기본 수업은 전체 수준별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별 대비는 별도로 그 뭐 마지막 주 그다음에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별 수업이라는 게 사실 강서구들이 걸려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강서구라든가 한두 학교만 사실은 좀 의미가 있고 나머지 학교별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출제 방향과 대동소이가 다른 학교거든요. 근데 한두 학교 정도는 조금 그게 있을 필요는 있긴 한데 영어보다 다르니까. 그 강서 학생들 무지하게 한 몇십 명 되시면 한 학년에 한 20-30명 되면 그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사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학교별로 할 거냐 수준별로 할 거냐 그럼 무조건 수준별로 합니다. 그게 훨씬 나은 거고 제일 좋은 필요는 강서가 학생들이 많아서 이걸 수준별로 나누면 제일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강서라든가 몇몇 학생들은 타겟을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숫자가 늘어나면 그 학교만의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조금 어려워. 지금 현재 제가 인원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계속 배치고사를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근데 점수가 안 되면은 점수가 안 되고 뭐 인원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를 뭐 커트를 낮추거나 할 건 아니라서요. 무조건 점수가 되는 학생들 위주로만 끌고 갈 거예요. 취소했던 것은 강동 취소했던 건 아니에요. 다른 학교 조교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6주 동안 투를 다 하는 건가요? 예, 숙도를 치는 네. 원래는 여름방 이 4주였으면 조금 다르게 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아주 원하는 대로 짜는 건 짜지 못했어요. 이번 학기 안에서 6주 동안 수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주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보는 훈련을 했어요. 문제풀이 훈련을 했어요. 방학 때 수투만 하면 네. 수원이 수능 과목이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학원에서는 수원은 지금 여름방학 단과로 열려 있고요. 정규만이라서 이게 대학 그 방학처에서 쉽게 말하면 8권 이어지는 수업이잖아요. 정규만은 저녁 6시까지고요. 10시까지 이제 그 대학 학월 생각하고 깔리는 거고 낮 시간, 오전 시간에 2주짜리 특강을 예상했습니다. 그때는 좀 과목을 조금 첨언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업을 듣고 싶다는 건 보통 학생들이 이번 기회에 그래도 다시 한번 잡아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일 텐데 그걸 이제 듣는 수업으로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고3 겨울방학 그다음에 고3이 되고 나서 수원 실전 개념 강의 아니면 또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거예요. 그때 가서 들어도 듣지 않고 지금은 그냥 그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복습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습을 네네. 2학년인데 보통 다녔던 학원에서는 네. 그냥 그 반 수준을 맞는 반 친구들끼리 하니까 방학 때 수투를 나가면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수업 문제를 이렇게 주신다거나 지금 제가 여기 재원생인데요. 설명회를 처음 와가지고 네네네. 그 전에 다녔던 학원에 그랬는데 여기는 딱 수원 수투 이렇게 딱 감싸고 기하도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사실 조금 처음에 적응이 좀 어렸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같이 이렇게 막 봐주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방학 때 숙제에 집중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안 해도 그냥 겨울방학 때 상관없다는 네, 소프트하게 복습하는 정도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아무래도 그 중간고사 전에 수투를 무조건 한 번은 돌리고 마스터를 해야 심적으로 안정이 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중간고사가 다가오게 되면 수학을 다 못 끝냈다는 심적 압박이 되게 커요. 특히 강서구는. 이게 이제 그 학생마다 위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 2학년 1학기 끝나는 순간 아 나는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학생들은 어머니 말씀처럼 수투에 대한 대비되는 정책 준비해야 되니까 수험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거는 근데 저희가 정규반에서 모든 맞추기 힘들어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을 같이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커리어에 짜는 거고, 근데 그 중에는 사실은 내신을 버린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2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까지 나는 수시는 어렸을 때 그다음에 정책 가야겠다 라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거를 정책을 맞추고 나가고, 그래서 수험 같은 수업들을 저희가 단가간을 짜가나고 있는 낮 시간에 그런 식으로 추천하는 게 좋죠. 정규반에다 거기다가 수원 수업을 저희가 4시간 수업을 하니까 한 이틀 수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수원을 껴넣기는 어렵거든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 3층에 계속 상주에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감사했습니다. 삼자로 수학학원 임지열이었습니다.